네, 안녕하십니까. 2023 회계연도 총괄과장 최철민이고요. 오늘 저희가 설명드릴 내용은 저희가 이번에 결산 분석 시리즈로 발간한 보고서 중에 총괄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총괄 분석이 1, 2, 3 총 3권으로 분석이 돼 있는 발간이 됐는데 그 중에서 그 중요한 좀 설명을 드릴 내용들만 좀 골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저희가 33개 주제에 대해서 총괄 분석을 했는데요. 그중 오늘 설명회에서 설명드릴 내용은 총 7개 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 건전성, 그리고 작년 결산의 특징이라 할 수 있죠. 세수 결손에 정부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리고 매년 결산 때마다 저희 국회에서 좀 챙겨봐야 될 집행부진 사업, 또 예전에 국회가 결산 시정 요구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과연 제대로 대응 조치를 했는지에 대한 시정 요구 조치 결과 분석, 그리고 최근 가장 중요한 정책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 대응 사업, 또 R&D 사업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는 없지만 작년에 예비비를 통해서 어떤 사업들이 지출됐는지, 또 그거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굉장히 좀 간략하게 축약을 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저희가 배포해드린 실제 보고서를 참고를 하시면 훨씬 더 풍부하고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으니까 꼭 저희 정식 발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재정 건전성 관련 내용은 총괄 보고서 1에 77페이지부터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랑 같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재정 수지입니다. 재정 수지는 2023년에 관리 재정 수지 기준으로 87조 원 적자입니다. 이게 예산 대비로는 28.8조 원 적자가 이제 확대가 된 거고요. GDP 대비로는 적자 규모가 3.9%입니다. 참고로 이거는 9개월 GDP 기준이고요. 이번 6월 달에 한국은행이 이제 GDP 기준년을 바꾸면서 GDP 수치가 한 6% 갑자기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신계열 GDP 기준으로 하면 관리재정 수지 적자 규모가 GDP 대비 3.6% 정도인데, 일단 결산 보고서 자체는 9개월 GDP 기준으로 수치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9개월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DP 대비 관리재정 수지 비율, 적자 비율이죠. 3.9%는 23년도 예산상 계획했던 수치 대비 1.3%포인트 악화된 것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 정부 들어서 재정 건전성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23년도 예산이 현 정부 들어서 편성한 첫 번째 예산이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면서 짠 예산이었기 때문에 22년 대비 관리재정 수지 적자 규모를 많이 줄여서 사실 계획을 했었습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2023 예산을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요. 거기 보면 통합재정 수지는 13.3조 원 적자, 관리재정 수지는 58.2조 원 적자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22년 결산 대비 거의 한 관리재정 수지 기준은 절반 수준으로 굉장히 좀 개선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였었는데, 그렇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세수 결손 등에 따라서 이렇게 개선을 하진 못했고요. 결국에는 87조 원이라는 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예, 물론 전년 22년 결산 대비로는 좀 개선이 됐습니다만 22년은 코로나의 여파가 남아 있었고 또 추경을 편성하면서 굉장히 좀 적자가 큰 해였죠. 그에 비해서 23년은 이제 그동안 늘어난 재정을 좀 정상화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수 결손 때문에 그런 실제적으로 결산상 그런 수치로 나타나지는 못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 채무는 23년 말 기준 1,126.7조 원입니다. 예산 대비로는 7.7조 원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보시는 분들이 좀 재정을 좀 아시는 분들은 되게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재정 수지가 적자가 되면 원래 그만큼 국가 채무도 늘어나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재정 수지 적자는 예산 대비 확대가 됐는데 국가 채무는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예산 대비로. 이건 왜 그러냐면 나중에 세수 결손 분야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수입 부족분을 채무를 늘려서 메꾼 게 아니고 다른 기금 여유 재원이라든지 아니면 지출 축소 등을 통해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3년 말 기준 GDP 대비로 보면 국가 채무 비율이 50.4%고요.
요거 신계열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50%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9개월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국제적으로 한번 좀 비교를 해볼게요. 근데 국제 비교를 함에 있어서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우리나라가 사용하고 있는 관리재정수지 그리고 국가 채무 개념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이랑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대1 대응은 안 된다라는 점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IMF 기준으로 이제 우리나라 GDP 대비 기초 재정 수지, 요거는 이제 우리 관리 재정 수지랑은 좀 많이 다른 개념입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관리 재정 수지는 GDP 대비로 마이너스 3.9%인데 이거는 마이너스 1.2%밖에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관리재정 수지는 우리가 통합재정 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를 해서 산출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국민연금 등이 우리나라는 그 흑자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근데 이게 흑자가 난다고 해서 사실 이거 국가 재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나중에 적립금으로 쌓아뒀다가 다시 국민들한테 돌려줘야 될 그런 내용 그 기금이기 때문에 그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 흑자까지 고려할 경우에는 너무 실질적인 국가 재정 수지를 나타내는데 착시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관리재정 수지라는 것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제 기준으로 비교할 때 그 재정 수지 개념이 관리재정 수지랑은 다르다. 그 점을 꼭 그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기초재정 수지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GDP 대비 마이너스 1.2%고 35개 선진국에 비해서는 좀 건전한 편입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8%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서 한 가지 감안하셔야 될 거는 여기서 말하는 35개 선진국들은 이미 그 사회보장이 어느 정도 성숙이 돼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지금 성숙돼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1대1로 비교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국가 부채입니다. 이게 국가 부채고 채무가 아닙니다. 국가 채무는 우리나라가 국가재정법에서 그 사용하고 있는 보통 D1이라고 하죠. 현금주의 기준으로 작성된 국가 채무고 여기서 말하는 국가 부채는 우리가 통상 D2라고 보는 일반 정부 부채입니다. 이거는 발생주의 기준으로 작성이 되고요. 포괄 범위가 약간 국가 채무보다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DP 대비 비율도 보시면 55.2%입니다. 23년이. 아까 50.4%였는데 5% 높죠. 그게 이제 발생주의 기준으로 하고 포괄 범위가 넓어져서 그렇습니다. 근데 55.2%로 선진국 평균의 한 절반 정도 수준입니다. 아직까지는 굉장히 양호한 수준이죠. 비교 대상 37개 선진국 중에 한 21위 정도 되고요. 그런데 요거를 이제 변화 추이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보시면은 21년 즉 코로나 이후에 대부분의 선진국은 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이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고요. 그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왼쪽 그래프 보시면은 정확하게 나타나죠. 그리고 오른쪽도 20년 대비 23년 D2 비율 변동을 보면 우리나라가 싱가포르 다음으로 그 증가폭이 큰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사회보장성 의무 지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음에 비해서 선진국은 이미 그게 어느 정도 성숙이 됐기 때문에 그런 지출이 어느 정도 일정 규모로 유지가 되는 측면이 우리나라보다는 상대적으로 있다. 그래서 코로나 때 일시적으로 늘었던 재량 지출이 좀 줄어드는 게 확 드러나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런 것들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겠느냐? 먼저 아까 처음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목표치를 상회하는 그런 재정 수지 적자가 발생을 했다라는 점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1대 국회 때 이제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재정 준칙이 있습니다. 그 재정 준칙에 따르면 정부는 관리 재정 수지를 GDP 대비 3% 이내로 적자가 발생하도록 관리하겠다라고 돼 있습니다만 23년도 결산 수치는 관리재정 수지 적자가 GDP 대비 3.9%였고요. 신계열 GDP 기준으로도 3.6%였기 때문에 그 기준치를 초과한 상황입니다. 또한 올해도 지금 관리재정 수지가 예산상으로 GDP 대비 3.9%거든요. 근데 올해 아시다시피 지금 6월까지 세수가 또 올해도 지금 잘 안 고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계획한 관리재정 수지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지금 그렇게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두 번째 분석 의견으로는 저희가 요번에 그럼 이 관리재정 수지라는 개념을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해도 괜찮을까라는 점에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리재정 수지를 사용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의 흑자를 제거함으로써 실질적인 재정 수지를 좀 보자라는 취지인데, 이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 중에서 사학연금이랑 고용보험기금 같은 경우는 최근에 흑자가 아니라 적자를 기록을 한 사례가 있고요. 특히 사학연금 같은 경우는 향후에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과 같은 그 기준으로 계속 관리재정 수지를 산출해서 관리를 해 나갈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제 22대 국회 때도 재정준칙을 제출을 할 것 같고, 역시 중요 관리 지표로 관리재정 수지를 쓸 텐데 그때 한번 좀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분석 의견을 내봤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이제 계속 국가 채무가 늘어나다 보니 뭐가 늘어나냐? 국채 이자 부담이 또 계속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재정 지출이 늘어나면서 국고채 발행량이 크게 증가했고, 또 금리도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22년 이후로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채 이자 부담도 확 늘었습니다. 이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국고채 이자 비용이 2020년 전까지만 해도 한 11조대 그때로 유지가 되다가 올해 2023년에 20조 수준으로 올라갔고 27년에 30조를 넘어설 것으로 이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급격하게 이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국채 이자 부담이 이렇게 늘어난다 그러면 사실상 재정 총지출이 늘어나더라도 국채 이자가 늘어나는 부분만큼은 실질적인 그 정책 수요에 대응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경직성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재정의 부담도 점점 커지고 재정 정책 여력도 감소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좀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 채무를 성질별로 좀 구분을 해봤을 때 저희가 적자성 채무랑 금융성 채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적자성 채무는 뭐냐면 대응 자산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일반에게 적자 국채라고 표현을 많이 옛날엔 했었죠. 일반에게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해서 메꾼 그런 것들이 바로 적자성 채무가 되는데요. 이 적자성 채무는 대응 자산이 없기 때문에 대응 자산을 팔아서 갚을 수가 없습니다. 새롭게 들어오는 조세 수입이나 뭐 그런 기타 수입을 이용해서 갚아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국가 국민 부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금융성 채무는 외평기금 채무처럼 원화 채무가 있긴 합니다만 그거에 대응하는 외화 자산 등이 있어서 필요시는 외화 자산을 팔아서 채무를 갚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채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국가 채무를 하더라도 적자성 채무가 실질적인 국민 부담에 좀 더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최근 추이를 보시면 밑에 오른쪽 그래프입니다. 적자성 채무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성 채무는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적자성 채무는 19년에 400조 정도 됐던 게 작년엔 730조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국가 채무 증가뿐만이 아니라 이 실질적인 국민 부담이라고 할 수 있는 적자성 채무의 증가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된다. 이제 그 점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국가 보증 채무랑 공적 연금 충당 부채인데요. 이런 것들은 국가 채무에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는 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먼저 국가 보증 채무 관련해서 저희가 이번에 분석한 거는 국가보훈부의 위탁 대부 사업이란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보훈 대상자들한테 대출을 해주는 건데 그 중에 이제 위탁 대부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이게 국가 결산 보고서 상에는 보증 채무로 잡힙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은행에서 대출을 해준 다음에 그게 좀 약간 상환이 어려울 것 같으면 보훈부가 이걸 인수를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국가가 보증을 해주는 그런 거 유사하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 결산 보고서에서는 이거를 보증 채무로 잡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다른 한국장학재단 채권 같은 다른 보증 채무와 달리 국회에 보증 동의안이 제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회 사전 동의 없이 사실상 보증 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분석을 했고요. 보다 상세한 내용은 그 정무위
국가보훈부 그 분석 보고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공적연금 충당 부채 문제인데요. 이거는 이제 매년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4대 공적연금, 즉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또 사학연금, 군인연금 수급자한테 향후 지급해야 될 부채, 요거를 이제 그 추산을 해서 이제 그거를 저희가 충당 부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국가 채무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만 국가 재무제표에 이 중에 공무원연금이랑 군인연금은 이 충당 부채 규모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연금이랑 사학연금은 이제 표시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과연 그럼 국민연금, 사학연금이랑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 어떻게 다르냐라고 봤을 때 어차피 이제 향후 연금 수급자한테 지급되어야 하는 부채라는 점에서 국민연금과 사학연금도 그 규모에 대해서 좀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좀 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이번에 제시를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세수결손 대응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보고서는 총괄 1의 188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고요. 먼저 세수결손의 원인, 뭐 다들 아시다시피 국세 수입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국세 수입이 예산인 400조 대비 56.4조 원 이제 감소했고요. 그러다 보니 총 수입도 625.7조 원 대비 51.8조 원 적은 573.9조 원만 수납이 됐습니다. 국세 수입 감소 사유에 대해서는 주로 이제 법인 영업실적 부진에 따른 이제 법인세가 좀 줄어든 부분, 또 이제 주요국 긴축적 통화 정책 등에 따른 그 부동산 관련 세수가 좀 줄어든 게 그 주된 이유로 제시가 되고 있고요. 자, 그럼 여기서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했냐? 보통은 이제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을 하면 그 세입을 좀 줄이고 또 지출도 좀 조정하는 그런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정부는 추경 편성 없이 좀 자체 수단으로만 이제 대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는데, 먼저 추경 편성을 하지 않다 보니 정부가 모자란 돈을 국채를 발행해서 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국가 채무가 오히려 예산보다 좀 줄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추경해서 국채를 추가 발행했으면 늘었을 텐데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국가 채무는 오히려 좀 줄었고, 그러다 보니 좀 적극적 대응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았나, 좀 그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기금 여유 재원을 활용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기금 운용 계획 변경을 국회 승인 없이 할 수 있는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20%거든요. 그래서 20% 넘는 그런 변경을 할 수 없는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적극적 대응이 쉽지 않은 그런 한계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추경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했으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 간에 다양한 이제 논의가 이루어지고, 또 그 과정에서 이제 지자체나 지자체 교육청은 이제 교부금을 이번에 이제 삭감당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제 의견들이 모여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과정 없이 정부가 그냥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고 집행을 하다 보니 예산의 뭐 투명성이라든지 민주성, 수용성 측면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건 약간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만, 그 세수결손 대응을 위해서 50조 원 이상의 그 사실상 예산 변경이 일어난 거거든요. 지출을 줄이고 또 여유재원을 이쪽으로 옮기고 뭐 이런 대규모 이제 변경이 발생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국회가 심의 확정한 바와 그만큼 다르게 예산 집행이 된 거라는 측면에서 가급적이면은 추경 편성을 통해서 국회 심의 의결을 받아서 집행하는 게 우리 국회 입장에서 볼 때는 더 바람직했다라는 그런 내용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추경 편성 없이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했냐? 이 구조도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는요, 공자기금에 먼저 지방이전제부터 말씀드릴게요. 지방교부세 교부금 18.6조 원을 주지 않았고요. 그리고 공공자금 관리기금에 갚아야 할 이자, 아까 그 일반회계 적자국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반회계가 그 적자가 나는 부분을 공자기금이 국채 발행을 통해서 받은 돈을 예수해서 좀 일종의 빌리는 거거든요. 빌리면 그거에 대한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그 이자를 8.6조 원 갚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회계나 기금에 줘야 될 돈도 한 6.2조 원을 안 줬습니다. 예, 그렇게 대응을 했고 또 공자기금은 또 어디서 돈을 끌어왔느냐? 국채 추가 발행을 못하다 보니 일반회계에서 이자도 못 받고 해서 돈이 더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외평기금의 재원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자기금이 외평기금에 줘야 할 돈 5.5조 원을 안 줬고요. 그리고 이미 준 돈 중에서 14.4조 원을 조기에 상환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한 20조 원을 외평기금에서 조달을 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지방 교부세 교육재정교부금 미교부부터 보면은 이제 총 18.6조 원을 이제 안 줬는데요. 지방 교부세를 8.2조 원, 그리고 교육재정교부금을 10.4조 원을 안 줬습니다. 그럼 요거에 대한 이제 분석 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옛날에 2013년에도 그때도 좀 세수 결손이 있었어요. 지금 작년처럼 50조 원의 대규모는 아니었는데 한 11조 원의 세수 결손이 있어서 그때도 정부가 지방교부세랑 교육재정교부금을 한 2,500억 정도, 뭐 작년에 안 준 거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규모긴 합니다. 2,500억씩 불용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때 국회가 결산 심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지 마라. 일단 그 미배정을 통해서 미교부하지 말고 일단 줄 건 다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시정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똑같은 사례가 재발했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도 중에 갑자기 이제 그 미교부를 하다 보니 그 법정 배분 비율을 지키지 못하는 또 그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먼저 지방 교부세 같은 경우는 보통 교부세랑 특별 교부세를 97대 3으로 이제 배분을 해야 되는데 특별 교부세는 다 주고 이제 보통 교부세만 이제 미교부를 하다 보니 실제 배분 비율이 96.6대 3.3이 돼가지고 법정 배분 비율을 지키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교육재정교부금 같은 경우도 이제 보통 교부금이랑 특별 교부금 97대 3은 지켰는데 특별 교부금 내에서 국가 시책과 지역 현안 재난안전 관리가 6대 3대 1로 이제 법정 배분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국가 시책 특별 교부금은 다 줬고요. 지역 현안이랑 재난안전 관리만 이제 안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교 내에서의 그 배분 비율이 6대 3대 1이 아니라 69대 23대 8로 비율이 어그러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법정 비율이기 때문에 꼭 지켜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서 이 더 가거나 덜 간 부분을 정산을 통해서 조정을 할 텐데 그렇게 되면 25년도에도 또 이제 법정 배분 비율과 다르게 결국 예산이 집행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건 이제 교부금에만 해당되는 문제인데요. 교부금 같은 경우는 그 추경에 따른 내곡세 또는 교육세 증감, 예결산 차이 정산할 때 시도교육청과 교육부 간에 합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 합의된 바에 따라서 학교, 학급, 학생 측정 단위 수요액 비율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옛날에 합의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미교부 할 때 이 합의된 비율이 아니라 그냥 보통 교부금 교부 비율을 적용을 해서 이제 미교부를 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 인천, 강원 같은 경우는 좀 더 받았고요. 반면 경남, 경기, 충남 같은 경우는 한 3,800억 원을 덜 받은 그런 문제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충분히 사전에 정부가 교육청 및 또 이제 기재부랑 교육부 간에 협의 없이 이제 이런 세수 개선 대응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발생한 문제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향후 이런 문제가 재발해서는 안 되겠다. 이제 그런 취지로 분석 의견을 냈습니다. 그럼 참고로 이제 지자체랑 교육청에서 그럼 이렇게 교부세가 안 내려가면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아마도 저희는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등을 통해서 많이 활용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자체를 보면은 그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사용액이 전년 대비 1.6조 원 증가를 한 거에 비해서 조성액은 1.3조 원 감소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더 썼다는 얘기죠, 예전에 비해서. 예. 그렇지만 이제 또 이것도 좀 제한적인 측면이 있는 게 이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도 지자체들이 다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서울이랑 그다음에 경기도가 좀 많이 가지고 있어서 좀 열악한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런 지자체들은 결국엔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었을 거고 또는 지방 광역 같은 경우 이제 지방채를 발행을
했을 것으로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 이게 사실 저희가 이제 추정밖에 못하는 게 아직 그 지자체 같은 경우엔 결산 통계가 8월에 나오다 보니까 아직은 저희가 이걸 확실하게 알 수는 없고요. 저희가 8월에 대한민국 지방재정이라는 책자가 나오는데 그때는 좀 더 요거에 대해서 더 상세한 내용을 서술을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여기는 확실히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을 좀 쓴 게 보입니다. 사용액이 전년 대비 2.2조 원 증가를 했고요. 조성액은 8.3조 원이나 감소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22년과 비교했을 때 한 10.5조 원 정도를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에서 그러니까 쌓는 걸 더 쌓고 쓴 걸 더 썼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거의 교부금 덜 간 규모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마 교부금 미교부를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사용을 통해서 대응했을 것이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는 이제 그 각 지자체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조성 및 사용 현황이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다음 공자기금 예수이자 미지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반회계가 이제 공자기금 예수이자를 미지급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돈을 빌렸으면 당연히 이자를 갚아야 되는 거고 그것도 이제 정부가 이걸 안 갚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물론 정부는 이거를 내부 거래다. 왜냐하면 공자기금과 일반회계가 내부 거래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자기금 관련 규정에는 돈을 받았으면은 그거에 따른 이자를 매 분기 차곡차곡 다 내게 돼 있지 이렇게 집행을 유보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은 없거든요. 정부는 참고로 국가재정법상 그 예산 배정을 유보할 수 있다는 그 일반 조항에 근거해서 안 줬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좀 저희가 보기에는 좀 재정 규율에 좀 위반이 되는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2014년에도 정부가 예수 이자를 좀 덜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회는 또 역시 결산 때 시정 요구를 했었고요. 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지만 이번에 또 한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회 시정 요구를 준수하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의견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자를 안 준 부분에 대해서 언젠간 갚아야 됩니다. 근데 갚을 때 안 줬기 때문에 가산 이자를 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3년도 미지급분이 7.8조 원인데 아까 제가 8.6조 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거는 예산상 잡힌 거 대비 이제 8.6조 원이 줄었다는 거고요. 실제 이제 공자기금 그 조달 예수 규모 이런 거를 따졌을 때는 7.8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7.8조 원에 대해서 가산이자가 3.8%가 붙게 됩니다. 요 3.8%는 이제 3, 4분기 국고채 평균 금리 수준이라서 이게 뭐 이거를 일부러 많거나 적게 매긴 건 아닌 걸로 보입니다만 아무튼 3.8%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지금 작년에 이미 안 줘서 벌써 이제 연체 기간이 한 1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다 갚는다고 하더라도 최소 3천억 이상의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 다음은 외평기금 활용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외평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줘야 될 돈을 5.5조 덜 주고 그다음에 14.4조 원을 조기 상환 받아서 총 20조 원을 공자기금이 이제 외평기금으로부터 조달을 했고요. 그럼 20조 원을 어떻게 썼느냐? 이 중에 한 10조 원은 일반회계 쪽에 줬습니다. 자, 일반회계가 세수가 덜 들어오니까 수입이 줄었잖아요. 그걸 보전하기 위해서 10조 원은 일반회계에 줬고요. 그 외의 재원은 일반회계로부터 돈을 아까 한 8.6조 원, 실제로는 7.8조 원 못 받다 보니 근데 그렇지만 공자기금은 국채 상환 스케줄에 따라서 계속 국채를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미상환에 따른 수익 감소분 보전 등에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느냐? 먼저 외평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재원 활용이다라는 점을 원론적인 거긴 합니다만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평기금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 설치가 됐고 원화 재원과 외화 재원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서 그 외환시장 변동에 따라서 어떤 때는 이제 원화로 외화를 사고 또 어떤 때는 외화를 팔아서 원화 재원을 확충하고 이제 그렇게 운용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외평기금의 재원을 20조 원이나 가져다가 썼다. 이거는 이제 시장 참가자들한테 약간 정부의 대응 여력이 축소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과거에는 굉장히 좀
외평기금 재원 활용은 신중하게 했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는 이제 환율 변동성이 굉장히 높고 또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달러 강세 위주의 시장이라 외화를 사기보다는 파는 위주로 이제 주로 이제 시장 그 조정 조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은데 언제 또 환율이 바뀔지 모릅니다. 또 환율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경우, 즉 이제 원화가 강세가 되는 경우에는 좀 반대 방향으로 이제 개입을 해야 되고 그때는 원화 재원 소요가 매우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외평기금은 항상 충분한 재원을 갖출 필요가 있다. 그 점을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외환보유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2022년에 4,600억 달러 가다가 지난 6월 말에 4,100억 달러로 한 500억 달러가 지금 축소된 상황이고요. 예, 그만큼 사실 그러니까 외화를 판 만큼 이제 원화 재원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정부도 외평기금 재원을 좀 갖다 쓴 게 아닐까 싶긴 합니다만 이게 언제 시장 상황이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예, 항상 외평기금은 충분한 재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재원을 활용하는 데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예, 그게 저희 분석 의견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외평기금 채무를 이제 갖다가 일반회계로 주면서 외평기금이 갖고 있던 채무는 금융성 채무거든요. 그게 일반회계의 적자 국채, 즉 적자성 채무로 전환이 되는 그런 현상이 작년에 발생을 했습니다. 즉 그 외평기금 아까 20조를 갖다 썼다고 했잖아요. 20조 중에 9.6조를 일반회계에 줬는데 그런 금융성 채무는 20조가 줄지만 그 중에 9.6조는 다시 일반회계 적자성 채무로 적자성 채무 증가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자성 채무는 좀 더 금융성 채무보다 실질적인 국민 부담으로 귀결되는 우리가 좀 더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채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국가 채무의 질이 그만큼은 좀 악화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약간 좀 기술적인 측면이긴 합니다만 국가재정법상 기금 운용 계획 자체 변경 한도는 20%입니다. 근데 그 외평기금이 이제 공자기금의 원금 상환하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은 당초에 49.8조 원이었는데 그걸 64.2조 원으로 늘렸어요. 근데 이게 20%를 넘거든요. 28.9%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재정법상 자체 변경 한도를 초과한 거 아니냐. 이제 저희는 좀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봤고요. 다만 정부는 이거에 대해서 이게 외평기금이 사실상 공자기금으로부터 빌린 차입금을 상환한 것으로 보아서 차입금 상환은 또 약간 그 기금운용계획 자체 변경 한도를 넘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거든요. 그 예외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저희랑 정부랑 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지금 해석상 차이가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저희 쪽 논리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국가재정법 18조 20조에서 차입금은 국회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헌법상 원칙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차입금 한도액이 어디 규정되어 있냐 하면은 예산 총칙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산 총칙에는 주택도시기금, 공자기금 그리고 외평기금의 외화 채권에 대해서만 지금 표시가 되어 있고 여기에는 공자기금이 다른 회계기금으로 주는 그 예수예탁 그거는 차입금으로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계잉여금 처리 및 사용계획 국가재정법상 90조를 보면 차입금에 만약에 예수금이 포함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명시적으로 법에 차입금에 가로하고 예수금으로 포함한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일반적인 차입금이라고만 하면은 그럼 예수금이 포함이 안 되는 걸로 보는 게 좀 그 법 안에서 일관적인 해석일 수가 있다라는 게 저희 쪽 입장입니다. 그래서 국가재정법 제 70조 5항을 보면 그 긴관리 주체가 그 지출 금액을 변경할 때 또 그 차입금의 기한 전 상환을 했을 때 그 변경 명세서를 소관 상임위 예결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국채 발행 및 상환 실적을 포함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차입금의 기한 전 상환이라는 거는 국채를 상환하기 위한 거다. 그 국채 발행 및 상환과 연계되는 거를 우리가 차입금의 기한 전 상환으로 보는 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공자기금 예수금을 갚는 거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해석하는 게 이제 저희 측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요거를 차입금 상한으로 봐서 20%를 넘겨서 그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만, 저희가 보기에는 이건 차입금 상한으로 보기 어렵고 원칙적으로 국회에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제출해서 심의를 받았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하나 재밌었던 점이 이제 우체국 보험 적립금을 차입했던 부분이에요. 이건 뭐냐면 정진기금이 이제 원래 주파수 할당 대가 수입을 23년에 얻도록 계획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2.8GHz 대역에 그 주파수 할당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수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출을 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이제 공자기금으로부터 예수를 이제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세수결손 때문에 공자기금에서 줄 돈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그 우체국 보험 적립금에서 2,500억 원을 연도 중에 차입을 했습니다. 참고로 정부가 이제 이 차입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거는 우체국 보험 특별회계법에 국가에 대한 대출이라는 그 항목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 우체국 보험 적립금이 그 국가 회계 내에서 이렇게 줄 수 있는 돈이냐라고 보면, 먼저 이 적립금은 세입세출 예산 외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체국 보험 가입자들한테 나중에 지급해야 되는 그런 적립금입니다. 우체국 보험 가입자들이 납부한 보험료가 모여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과연 형식적으로는 국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국가 재정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의문이 있고요. 그럼 국가 재정 외에 민간 재원의 성격이 있다라고 본다면 이 우체국 보험 적립금으로부터의 차입은 민간으로부터의 차입이라고 봐서 결국에는 예산 총칙에 명시를 해야 가능한 거 아닌가. 저희가 보기에는 예산 총칙에도 명시를 하고 국회의 사전 의결을 받았어야 된다.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정부는 이거에 대해서도 정부 내부의 거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국회 사전 의결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마 결산 심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제 정부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정부 내부 거래다라고 보니까 국가 채무에도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기금이 사실상 민간 재원인 우체국 보험 적립금을 가져온 거는 분명 그 국가재정법상의 그 국가 회계 또는 기금의 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연히 국가 채무를 계상을 해야 된다. 이제 저희는 이제 그런 의견이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국가 채무가 2,500억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이상 세수결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집행부진 사업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 회계연도 집행률 70% 미만의 집행부진 사업은 총 710개입니다. 그 중에 321개가 2020년부터 연례적으로 계속 집행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가지고 결국 보면은 대부분의 집행 실적 부진 사업들이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연례적으로 계속 집행이 부진하다. 그 점을 좀 주목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예산이 전액 불용된 것, 즉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한 그런 사업들도 있는데요. 그게 총 중앙정부 차원에서 7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2월도 하지 못하고 그냥 전액 불용된 사업 57개고 그 예산액이 거의 1조 원에 달합니다. 이러한 집행부진은 작년에 특히 세수결손 상황에서 굉장히 어렵게 편성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집행하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재원이 딴 데 활용이 됐으면 그 좀 더 효과가 있었을 텐데 그만큼의 기회비용을 야기한 거로 볼 수 있겠죠. 이제 그 불용에 따른 비효율이 초래됐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럼 집행부진 사유를 좀 유형별로 좀 볼 수가 있겠는데 대부분 그 사업 집행 단계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그 관계기관 협의 지연, 또 주민 갈등 이런 것 때문에 사업 집행하다가 중간에 이제 중단된 그런 경우가 8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가 사업 집행함에 있어서 사전 준비를 잘 해서 그 주민들의 수용성도 높이고 또 관계기관 협의도 좀 미리미리 진행함으로써 이런 집행 부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예방 및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결산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별도 책자로 이번에 발간을 했고요. 22년도, 그러니까 즉 작년에 22년 결산을 하면서 국회가 시정 요구한 거에 대해서 정부가 이걸 제대로 조치했느냐, 그거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2년 결산 심사에서 국회가 총 1916건의 시정 요구 사항을 채택을 했고요. 그 중에서 21 회계연도 결산에 동일 또 유사한 내용으로 반복해서 시정 요구 받은 사항이 227건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연속으로 시정 요구 받은 사항도 60건이나 있어서 이것도 집행부진처럼 연례적으로 시정 요구되는 사업들이 상당수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1916건 중에서 334건은 아직까지 조치가 완료되지 못했다라고 정부가 제출을 했습니다. 정부가 우리 국회가 결산을 의결하면 조치 결과 또 후속 조치 결과를 이제 국회에 제출을 하고 있는데, 이때 조치가 미완료됐다고 보고하는 사안 건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 이제 334건도 이제 그런 거고요. 근데 그럼 과연 미완료했으면은 그 다음에 조치를 완료했다고 하는 보고 절차가 있느냐 하면은 그 절차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회 결산 심사가 좀 실효성이 있으려면 정부가 조치 완료될 때까지 계속 트래킹을 해서 조치 완료 보고를 국회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좀 제도 개선 논의가 21대 때도 있었습니다만 좀 실제 법 개정까지 이르진 못했고요.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우리 결산 심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이런 제도 개선은 좀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좀 정책 사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저출생 대응 사업인데요. 이거는 총괄 보고서 3에 있습니다. 그 책이 다르고요. 총괄 보고서 3을 보시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바로 저출생 대응 사업입니다. 최근 언론에서도 이제 많이 보셨다시피 저출생 대응 명목으로 이제 편성된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2023년 기준은 이제 47조 원 수준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과연 저출생 대응에 해당하는 재정 사업의 구체적인 기준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좀 논란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분류 기준 미흡 등으로 인해서 효과적인 관리 체계 역시 미흡한 상황이라는 점이 계속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고, 그 와중에 학계 출산율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작년에 0.72명까지 급격히 감소한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정부가 이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이라는 걸 6월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3대 핵심 분야의 154개 과제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체계적인 대책 이행을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소요 재원이겠죠. 그렇지만 이 소요 재원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재원을 어디서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논의가 좀 시급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모성보호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현재 고용보험기금에서 이제 육아휴직 급여가 나가고 있는데, 이 육아휴직 급여를 이제 확대하겠다라고 정부는 발표는 했습니다. 근데 지금 과연 그 돈이 충분히 있느냐라고 봤을 때 고용보험기금에서 올해 그 육아휴직 급여나 출산휴가 급여 등으로 나갈 돈이 2.5조 원인데 일반회계를 통한 재정 지원은 4천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모자란데 과연 앞으로 이걸 어떻게 늘릴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재원 대책이 좀 시급한 상황이고요. 또 육아휴직 자체로 봤을 때도 그 육아휴직을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이 여전히 낮고, 또 대기업 외에 소기업은 또 사용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즉 이런 부모의 성별이나 교육 규모에 따른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소득 대체율 역시 현재 작년까지만 해도 150만 원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8.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스웨덴 또 옆 나라 일본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그래서 250만 원까지 이제 올릴 계획이긴 한데, 250만 원을 올리더라도 실질 소득 대체율은 50%가 채 되지 않는 수준이라서 계속 좀 개선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분석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보육 돌봄 관련해서는 이제 국공립 보육 시설에 대한 그 수요가 계속 상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국공립 보육 시설 확충 노력을 계속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의견이고요. 또 주거 지원 관련해서는 좀 수요와 공급 간에 좀 괴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매매 분양 같은 경우는 소득 기준을 좀 많이 완화를 했습니다만 임대주택에 대한 소득 기준은 여전히 좀 그렇게 완화가 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소득 기준을 현실화하고 또 실제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입지 그리고 면적, 유형 등을 공급할 수 있도록 좀 주거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분석 의견을 냈습니다. 다음으로 R&D 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R&D는 사실 올해 예산안 하면서 예산이 확 줄어가지고 많은 이슈가 됐었죠. 23년에는 예산 31.1조 원 중에 30.9조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에 비해서 올해 예산은 26.5조 원밖에 안 되고요. 거의 4조 원 이상 이제 감소를 했고 정부는 내년도에는 다시 또 30조 원 이상으로 원상 복귀를 하겠다. 지금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어서 R&D 예산이 좀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결산 때 뭘 분석을 했느냐? 23년에 편성된 예산은 거의 잘 집행이 된 걸로 보입니다. 근데 올해 예산이 확 삭감이 되다 보니까 23년에 집행한 예산들의 효과성, 또 성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하될 우려가 있다. 이제 그런 분석 의견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예산이 깎이면서 기존에 잘 추진되고 있던 과제들이 추진이 갑자기 중단되거나 또 사업 계획이 축소되거나 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투입된 비용이 이제 매몰 비용이 돼버리면서 결국엔 재정 투입의 효과성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과기부 같은 경우도 방사선 이용 미래 혁신 기술 기반 연구라는 사업에서 20개 과제를 조정을 했고 그중에 14개가 중단되고 6개는 협약이 변경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고 그거 중단된 과제에 기투입된 예산이 35억 원에 이릅니다. 산업부도 중단된 과제 기투입된 예산이 188억, 중기부도 214억에 이르고 있어서 결국엔 이 예산들이 매몰 비용으로 전락할 우려가 굉장히 크다. 이제 그런 의견이고요. 또 꼭 중단이 안 되더라도 이제 사업 계획이 변경되거나 조기 종료 등으로 인해서 또 기존에 개발된 연구 결과가 사정될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예산 삭감 이후에 이제 계속되는 과제라 하더라도 협약 변경을 함에 있어서 그냥 예산 감액만큼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이제 당초 올해 예산안을 줄일 때 나눠먹기나 관행적 지원 사업들을 걸러내서 좀 취사 선택을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랑은 좀 다르게 실제로 그냥 일괄 삭감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점을 저희가 지적을 했고요. 또 이번에 정부가 같이 발표한 게 이제 예타 제도를 좀 폐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만 예타 제도가 물론 그동안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예타 대상 사업 선정률이 계속 떨어지고 기간도 늘어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순기능도 있기 때문에 무작정 폐지하기보다는 좀 기존의 순기능도 고려를 해서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국회에서 좀 논의가 잘 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예비비 설명드리겠습니다. 23년도 예비비는 4조 6천억이었고요. 이 중에 1조 4천억 그 집행을 기출 결정을 했고 실제 집행은 1조 3천억을 해가지고 한 3조 3천억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예년에 비해서는 이제 지출 규모가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요. 이는 이제 2020년, 21년 요때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비비 지출 규모가 컸던 그런 특성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예비비를 볼 때 항상 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는 요건을 저희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먼저 과연 이걸 본 예산 편성할 때 예측할 수 없었는가? 또 과연 연도 중에 이걸 굳이 예비비를 편성해서 지출해야 될 만큼 시급성이 있는 것인가? 또 예비비를 배정하면 실제 집행은 가능한가? 이런 그 요건들을 충족할 때 그때 이제 예비비를 편성해서 배정을 하는 것이 맞는데 일부 사업 같은 경우 이제 그런 요건들이 충족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잼버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연재해나 안전 문제나 이런 것들이 사실 예전부터 지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예산에서 그런 대책 예산이 충분히 편성되지 않아서 결국에는 예비비 배정을 통해서 급하게 편성을 하고
또 편성된 예산을 실제 집행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외교부 사업의 정상 및 총리 외교 사업 같은 경우도 매년 본 예산보다 많은 예산을 예비비로 집행하고 있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과거 집행 실적이나 이런 걸 봐서 본 예산에 충분히 편성을 해서 국회의 심의를 받는 것이 좋겠다. 예, 그런 의견이고요. 그리고 또 작년에 특징적이었던 거는 좀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보안 시스템 구축 사업. 요게 이제 예비비 배정을 했으나 상당 예산이 이월된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해양수산부의 산주 입한장 수산물 안전관리 사업도 역시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비비 관련해서는 우리 총괄 보고서 1에 438페이지부터 452페이지를 보시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상 총괄 보고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본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